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위장관외과 서원준입니다. 먼저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청해 주시고 있는 비욘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신 비욘디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위암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좀 정해 보았는데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요즘은 공부도 참 많이 하시고 해서 위암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아직도 위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안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주제와 함께 위암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알기 쉽게 훑어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생존율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특히나 1기, 조기 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생존율이 90% 이상 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2기, 3기 위암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4기 위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 방법들도 많은 연구진들이 열심히 임상 연구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내시경 검진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최근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검진만으로도 위암 사망 위험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조금 진행이 돼서 오신 분들, 치료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여쭤보면 대부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검진을 잘 안 하시고 몇 년 만에 속이 너무 불편해서 검진하시고 진행성 위암이 발견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꼭 검진 자주 하셔 가지고 조기에 발견되면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옵션이나 생존율이 상당히 높으니까 꼭 검진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이제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위선종이라고 하면 뭔가 종양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되게 두려워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점막하 종양이라고 하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거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위선종이나 점막하 종양 같은 경우는 위암과는 다르게 위선종은 사실은 이제 그 피부의 점과 같은 생기는 그런 양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양성 종양에도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그레이드, 등급을 매겨서 조금 등급이 안 좋은 등급 같은 경우는 위에 전암성 병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시경 절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막하 종양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크기의 경우는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점막하 종양이 있다고 들었는데 속이 너무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기가 작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내 몸에 있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 크기가 좀 커지는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발견됐을 때 2cm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수술, 그리고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과 내시경을 접목시킨 그런 수술 방법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꼭 전문가 교수님과 상담하셔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 위암은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변으로 침윤을 하기 시작하고 림프절을 타고 번지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암이 얼마나 진행됐나요? 몇 기인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내시경적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는 병기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저희가 임상병기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1기 혹은 2기쯤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위에 여러 가지 위벽층 중에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의심될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 내원하셨을 때부터 진행성 위암이 의심된다라고 들으시는 분들은 점막 한 층을 넘어서 좀 깊게 침윤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최종 병기에 따라서 항암 치료,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하지만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러 교수님들이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신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고, 한국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위암 전문가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표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위암 진행이 점막 하층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어서 조기 위암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는 내시경적으로 점막 절제술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진행돼서 임파선 전이 주변으로 좀 번져 있을 의심이 되는 경우는 수술과 함께 주변의 임파선들을 깨끗이 잘라내서 거기에 임파선들이 몇 개나 암세포가 침투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 항암요법이 추가적으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당시부터 조금 늦게 진단이 돼서 원격 전이가 동반되게 되면 그때는 전신적인 암세포가 전신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전신 항암요법, 그리고 최근에는 면역 항암요법도 많이 연구가 되어서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치료가 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은 우리가 흔히 내시경 검진하는 방법과 거기서 조금 정밀한, 저희는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그런 점막을 절제할 수 있는 칼, 도구를 이용해서 점막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지만 우리나라 내과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믿고 점막 절제술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 이 점막 절제술이 잘 됐다고 들었는데 "왜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점막 절제술이 잘 된 거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이미 그 암이 임파선에 전이가 가 있을 가능성을 가진 암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꼭 추가적으로 위절제술을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임파선으로 얼마나 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한 옵션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 주변에는 이렇게 임파선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주변 임파선들을 하나하나 깨끗이 다 같이 절제를 해야 됩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저장이 되고 소화가 되는 1차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말 나쁜 물질이 들어왔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임파선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를 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세포가 이 임파선 길을 잘 노려서 이 임파선으로 전이를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이 임파선을 같이 절제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임파선이 얼마나 잘 절제되고 그중에 몇 개가 전이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 병기가 달라지게 되고 치료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위를 그러면 얼마나 절제해야 되나요?" 많이 여쭤보시게 되고, 위암의 인제 침윤 정도,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 암이 어디에 생겼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제 환자분들한테 안전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가 위암이 위의 상부에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안전거리를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위 전절제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 이 식도와 소장을 끌어올려서 식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가 없다고, 위가 없어서 저 이제 밥 못 먹는 거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이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수술이니까 안심하고 위절제술을 하셔도 됩니다. 과거에는 아주 1800 년대 700 년대 이때는 사실 위에 암이 생기면 다 이렇게 전절제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부에 이렇게 암이 있을 때는 아래쪽만 잘라도 위 전절제술을 하는 거에 비해서 생존율의 차이가 없더라,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암세포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에 하부만 절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부를 절제를 한 경우에는
위하고 십이지장을 바로 끌어다 붙일 수도 있고 남은 위에다 소장을 올려서 식사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는 또 많은 이제 국내외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위가 위암이 이렇게 상부에 생겼더라도 조기 위암이거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때는 근위부 위절제를 통해서 하부 위를 살리고 기를 새로 만들어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전 절제술에 비해서 체중 감소도 좀 덜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도 많이 시행이 되고 생존율에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영양분이나 이런 거에는 더 좋은 측면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담당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추천하시는 방법으로 위절제술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개복 수술이 좋나요? 복강경 수술이 좋나요? 아니면 로봇 수술이 정말 좋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개발되기 이전에 모든 수술을 개복으로 수술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로 진행을 못할 경우에는 수술 중에라도 개복 수술로 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상처가 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배가 많이 아프시고 통증이 심하니까 폐합병증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생긴다. 이런 결과들이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개복 수술이라고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는 개복 수술로 많이 했고 지금도 필요한 경우에는 개복 수술을 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흉터를 더 적게 내는 겁니다. 적게 내서 기구를 그 구멍을 통해서 뱃속으로 집어넣고 위암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진보된 수술이 로봇 수술입니다. 구멍을 뚫고 기구를 뱃속으로 집어넣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기구들을 로봇이 잡고 있고 그 로봇 팔을 그 외과 의사가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손떨림이 적고 조금 더 집중된 환경에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로봇 수술이 최신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유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꼭 넣고 싶었는데요. 고령 환자에서 내가 어머님 나이가 90세고 89세고 내가 85세로 나와 있지만 실제 나이는 90세입니다. 수술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어머님 평소에 운동 잘하시고 식사 잘하세요 물어보면은 산책도 많이 하고 등산도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 수술을 거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로 실제 나이보다 근육 나이, 얼마나 내가 생활을 잘 하는지, 근육량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수술 후 합병증이나 수술 후 회복 확률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90세 할아버님을 제가 수술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환자분이 의뢰가 와서 90세라고 해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환자분을 찾아뵀는데 전혀 정정하신 거예요. 산책도 많이 다니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님한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할아버님 정도 운동하시고 하면 충분히 잘 회복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잘 회복을 하셔서 지금은 수술 잘 마치시고 외래를 잘 다니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평소에 생활을 잘 하시고 산책도 잘 하셨고 운동을 잘 하셨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강의 이후로 조금 이제 질문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덤핑 증후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는 사실 제가 인제 수련을 받을 때만 해도 이런 환자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수술 방법이 좋아지고 하면서 덤핑 증후군도 쪼끔 그 발생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위 수술을 하면서 위 주변 임파선들을 많이 절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신경 다발들 같은 것들도 다 제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가 원래는 음식물이 들어와서 연동 운동을 하면서
위 안에 내 음식물들을 죽처럼 만들어 주고 천천히 밑으로 보내 주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미처 죽이 되기 전에 순식간에 너무 빨리 소화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량씩 꼭꼭 씹어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대부분 수술 전에 제가 여쭤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빨리 드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마저도 그렇고 빨리 드시는데, 제가 농담처럼 환자분한테 "100 번씩 씹어서 드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웃으면서 넘어가긴 하지만 대부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면 증상도 많이 좋아지시고 단당류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게 되면 급격한 인슐린 상승과 그로 인한 저혈당을 가져오기 때문에 피해 주시면 좋고, 국물도 같이 드시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한국인 밥상에 국물이 없다 그러면 되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절대 못 드시게 하는 편은 아니고 옛날처럼 국물에 말아 드신다든가 그런 것만 피하시고 한두 스푼 같이 드시는 것 정도는 크게 무리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드실 수 있지만 국물에 말아서 이렇게 꿀꺽꿀꺽 너무 빨리 드시는 거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술을 받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하는데, 저는 인제 환자분한테 앞으로 5년 동안 저랑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정도가 되면 저희가 완치라고 판정을 드리는데, 초반에는 쪼끔 짧은 간격, 뭐 6 개월 간격이나 1년 간격으로 꼭 환자분의 피 검사라든지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 내시경이나 CT상에 이상 소견들은 없는지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사실 한 3 년쯤 지나면 제가 쪼끔 안심을 시켜 드리는 편입니다. 대부분 재발이 되더라도 2-3년 안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 3 년이 지나면 그 재발되는 확률이 조금 꺾이거든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쪼끔 안심하셔도 된다." 말씀드리는 편이고, 5 년이 지나면 이제 남아 있는 위 혹은 다른 곳에서 암이 생길 확률이 위암으로 치료받지 않는 환자들에서 생길 수 있는 암의 확률과 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는 나라에서 나오는 건강검진 꼬박꼬박 잘 받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발견된 재미있는 논문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최신 24 년, 25 년에 발표된 논문이었는데, 뭐 17 매치라는 뭐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 뭐 그 수치에 너무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고,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이 암 자체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병 위험률을 17%나 감소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암이 안 걸릴 수 있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운동하시면 됩니다. 잘 꼭꼭 씹어서 잘 드시고 좋은 음식, 신선한 음식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러닝 붐이 일었죠. 저는 아주 좋은 그런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러닝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뭐 테니스도 많이 하시고 배드민턴도 많이 하시고, 탁구는 요새 조금 덜 하는 것 같습니다. 탁구도 좋고 어떤 운동이든지 본인이 좋아하시는 운동 적극적으로 하시면 암을 예방하실 수가 있고, 그런 것만으로도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검진과 함께 "운동 꼭 하셔라."라는 말씀,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건강검진과 운동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꼭 두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마지막으로 인제 앞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안타깝지만 "처음에 왔는데 위암 4 기래요. 저 이제 어떡하면 좋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렇지만 저희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항암 요법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면역 항암 요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인제 사기 위암이긴 한데 출혈이 많이 돼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혹은 "위출구가 폐색이 돼서 식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기 위암이라도 위출혈과 위출구 폐색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고식적인 수술을 합니다. 고식적이라는 말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위절제술이나 또는 위우회술, 새끼를 만들어 놓는 거죠. 위우회술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식사를 하시고 출혈을 조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완치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항암요법, 사기 위함이면은 완치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민망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면역 치료, 표적 치료들이 많이 연구 개발이 되면서 최근에는 사기 위함이라도 완치되는 환자분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받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극적인 치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주력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복막 전이가 잘 생깁니다. 위암 같은 경우 위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췌장암 뭐 이런 곳에 대장암에서도 잘 생기는데, 이 복막 전이를 저희가 좀 극복을 하고 싶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복강 내에 직접적으로 항암제를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전신으로 항암제를 투여를 했을 때 복막에 있는 전이암에 항암제가 잘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복강 내에 직접적으로 항암제를 투여를 했을 때 훨씬 더 성적이 좋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1, 2상 연구를 진행하고 3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강 내에 파클리탁셀이라는 약제, 뭐 과거부터 쓰였던 약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투여 경로를 바꿔서 복강 내에 직접적으로 파클리탁셀 약제를 투여를 하고 1, 2상 연구를 했더니 저희가 기대한 만큼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국내 다기관에서 3상 연구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꼭 좋은 결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내 뭐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함께 다기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꼭 주변 병원 찾아가셔서 그런 경우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뭐 중개 연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먼 미래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환자분들의 샘플을 모아서 미세 생리 시스템이라고 한 뭐 쉽게 말하면 바이오 칩 같은 거죠. 거기다 암세포를 싣고 어떤 환자들한테 정말 제일 좋은 항암 치료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으로 이 복막 전이를 꼭 감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단을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수술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과거에는 복막 전이가 진단이 되더라도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진단적 복강경을 통해서 복막 전이가 진단이 되면 또 그 조직형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임상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개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진단적 복강경 무서워서 진단을 위해서 수술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국내외 위암 전문으로 위암뿐만 아니라 여러 질병을 다루시는 교수님들이 집에 못 가시고 연구하시고 환자 보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내 눈앞에 환자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환자분들, 앞으로 발생할 암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치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예방 방법, 진단 방법뿐만 아니라 수술 방법들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지 저렇게 하면 더 좋을지 학회에서 비디오를 같이 보면서 많은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면역 치료뿐만 아니라 맞춤형 표적 치료 같은 경우도 위암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저 인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걸 위암을 그대로 두면 힘들게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왔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점막하 종양의 원인과 몇 퍼센트 정도에서 종양이 암으로 자라나요? 몇 퍼센트인지 제가 정확한 수치를 외우고 있지는 못한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수술하면 몇 퍼센트나 살 수 있나요? 5년 동안 몇 퍼센트 살 수 있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숫자에 너무 집착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실 숫자는 저희가 집착을 합니다. 제가 이 치료를 했을 때 정말 내 환자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좋아질까라는 거는 저희가 집착을 하는 거고 환자분들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점막하 종양의 원인은 사실은 이제 일종의 유전자 변이입니다. 그래서 점막하 종양이 생기더라도 1 차적으로는 수술을 하고 그 변이에 맞는 표적 치료도 이미 다 개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도를 나누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면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도, 중위험도, 고위험도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 위험도에 맞춰서 표적 약물도 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막하 종양이 커지고 있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는 치료 잘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위험이 많은데 어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수술 후에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있는데 정상 회복 과정인지 덤핑 증후군 같은 건 아닐까요? 네. 덤핑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부룩한 거는 사실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증상 같고요. 어지러운 느낌이 오히려 덤핑일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쪼끔 담당 교수님과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었을 때 배가 더부룩한지, 내가 정말로 천천히 먹고 소량씩 먹었는데 더부룩한지, 아니면 식사할 때 어떤 음식이나 어떤 식으로 먹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는지는 쪼끔 환자분이 관찰을 하시고 "내가 이렇게 먹었을 때 증상이 생깁니다."라는 내용을 꼭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고, 그러면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내시경 검사랑 CT 같은 걸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식습관 교정이나 이런 걸 진행을 하시면 뭐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수술하고 얼마 안 됐다, 뭐 1년 내외이다라고 하면 소화 능력이나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도 대부분 6 개월에서 1 년까지는 종종 제가 내시경을 직접 해 보면 음식물이 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제 그러면 환자분하고 평소에 식습관이 어땠는지를 잘 상담을 해서 이런 거 피하시고 꼭 씹어서 드시고 양을 쪼끔 줄여 보시고, 양을 올리더라도 천천히 한 숟가락씩 올리는 그런 거 잘 상담해 주시면 대부분 1년 이후에는 대부분 다 좋아지고요. 그리고 쪼끔 환자분들이 스스로 너무 잘 적응을 하셔서 "교수님 저 수술 전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제가 불안해서 "다 좋은데 그래도 꼭 조심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적응을 하고 잘 드시니까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담당 교수님이 어떻게 수술이 됐고 그 수술 방법에 따른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잘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네. "한국인들 위험이 많은데 위험에서 위암으로 발전하는 건가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암이 선종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그 유전적 변이, 이런 과정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뭐 우스갯소리로 미국에서 워낙 대장암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자본과 많은 연구 그 리소스로 이 대장암 연구가 잘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이 잘 밝혀져 있는데, 위암에서는 사실 그 연결고리들을 밝히는데 아직은 그 미싱 고리죠. 그래서 빠져 있는 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가지는 그 고분화 선종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꼭 적극적으로 저희가 점막 절제술을 합니다. 그럼 점막 절제술을 했을 때 거기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추론을 해 봤을 때는 그 위염과 위축성 위염, 아주 많은 위축성 위염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장상피 화생,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장상피 화생. 그 인제 위 점막층이 좀 깎이면서 먼저 인제 그 위 정상 점막이 좀 사라지고 거기에 장에 있는, 위가 아니라 장에 있는 그런 점막들이 좀 자라게 되는 거고, 거기서 선종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암이 발생한다, 요런 추론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오래되면,
특히나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이 있으시다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담당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환자분은 위가 안 좋기 때문에 꼭 꼬박꼬박 검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만 적극적으로 받으셔도 암이 조기에 발견됐을 때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위염에서 위암으로 발전하는 그런 임상적으로 추론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르신들 평소에 관리하기 쉬운 팁이 있을까요? 네. 이거 수술 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제가 인제 위암 수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르신들이라고 뭐 특별히 관리하기 쉬운 팁이나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답니다. 어르신분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물론 뭐 젊은 분들처럼 지금 당장 나가서 러닝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운동 강도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살짝 땀이 나는 정도? 땀이 너무 안 나는 정도로 산책하시는 거는 사실은 조금 효율성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박수가 올라가는 숨찰 정도로 운동하시기는 당연히 어려우실 거고, 살짝 땀이 나시는 정도로 운동을 평소에 하시면 좋고, 뭐 식사 같은 경우도 뭐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많으셔서 그런 분들은 제가 꼭 인제 틀리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곤 하거든요. 인제 그런 분들은 인제 그 저장 능력이 당연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쪼끔 부드러운 음식 위주, 야채 같은 경우도 쪼끔 많이 다진다든지 갈아서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뭐 충분히 잘 관리가 되실 수가 있고, 운동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짝 땀이 나는 정도, 그 정도로 운동하시고 검진 잘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네, 항암을 안 하면 재발 위험이 많이 올라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항암을 안 하면 재발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뭐 연세 많으신 분 수술도 있었는데, 항암 치료도 "나는 수술까지는 받았지만 항암 치료 못 하시겠다." 뭐 이런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꼭 항암 치료 받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 뭐 연구 결과가 다 있습니다. 항암 이제 위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2기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항암 치료를 한 경우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연구를 했을 때 항암 치료를 한 군이 생존율이 더 좋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장 좋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재발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10% 이상 올라갑니다.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가끔씩 로또 사시지 않냐고. 근데 로또 한 분이 얼마죠? 뭐 100만 분의 100 몇십만 분의 1 이 정도 아닌가요? 이제 그 로또는 사시면서 왜 그 1-20%의 확률을 올릴 수 있는,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항암 치료 안 하시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해야 되는 경우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불가한 환자들도 있을까요? 네. 이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좀 진행이 된 경우죠.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조금 국소적으로 있기는 한데 주변 조직을 이렇게 꽉 붙들고 있어서 암세포가 그 침윤력, 쉽게 말하면 이제 나무 뿌리처럼 주변의 조직을 이렇게 꽉 이제 같이 섬유화시키면서 아주 단단하게 유착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수술을 하고 싶어도 못 하거나 아니면 암세포를 남기고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암세포가 생각보다는 얌전해 보이는데 저희가 CT나 이런 걸 진행을 해 보면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아니면 복막, 아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복막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림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위 주변보다는 좀 멀리 림파전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과거에는 이런 환자분들도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절제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런 환자들한테 처음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랑 수술을 하는 경우랑 생존율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수술이나 이런 걸로 좀 합병증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자."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의 가장 좋은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항암 치료, 제가 아까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 주변을 붙들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원격 전이 부위가 좋아지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항암 치료 이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수술을 한 환자분들의 생존율이 뭐 3년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 임상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실마리 근거들을 저희가 찾아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환자분이 정말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났더니 "암세포가 너무 좋아졌다.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은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했는데도 위험이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균만 없애면 위험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위암의 위험 요소 중에 거의 사라진다고 하면은 조금 말씀을 좀 곡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 가지 위험 요소는 없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하지만 위험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균 없이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흔히 이제 우리나라 식습관이나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데, 위축성 위염은 사실은 조금은 흔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위축성 위염 정도로 저희가 환자분 "위암의 고위험군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축성 위염에 더해서 장상피 화생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조금 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장상피 화생이라는 그런 계속되는 위가 위축되고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태에 노출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런 경우에는 위암이 미세하게 발생을 했을 때 정말 암인지 아니면 위축성 위염과 더한 장상피 화생인지 그런 것들이 진단의 모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위염이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뭐 너무 걱정하신다기보다는, 내가 위염이 있고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잘 됐지만 위염이 계속 남아 있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내시경 검진을 꼬박꼬박 잘 받아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어쨌든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잘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위염이 심하면 속쓰림이나 통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위염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소화기내과 교수님을 같이 모시고 올 걸 그랬습니다. 위염 관련 질문이 많은데요. 위염이 심하면 이제 이게 밀환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통증이 있으실 수 있고, 사실 이 증상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인제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이제 같은 강도로 꼬집었을 때, 피부를 꼬집었을 때 그 고통을 느끼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쵸? 친구분들 중에 꼭 이 때리는 거 잘 참는 그런 친구들 한 명씩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증상에 대한 민감도는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험이 심해도 증상이나 이런 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 너무 잘 지냈는데 왜 위험이 있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통증이나 속쓰림 이런 민감도들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염이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위축성 위염이 지속되면 장상피 화생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자극이나 염증으로 선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거기서 위암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추측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버지가 위암이셨는데 저도 만성 위염이 있습니다. 가족력 위염이면 일반 사람보다 위험이 얼마나 더 높은 건가요?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인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위암이 있고 본인이 위험이라고 해서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네. 위암이
가족분들 가족성 위암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가족성 외국에서 말하는 가족성 위암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위암이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성 위염이 있으면 위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보다는 '내가 내시경 검진을 더 꼬박꼬박 잘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도 암의 발생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내시경 검진을 꼬박꼬박 더 잘 받아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속이 불편해서 계속 위장약을 복용합니다. 몇 끼 5달 정도 약을 너무 자주 복용 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위장약이라고 해도 걱정입니다. 네. 그 5달 정도의 약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속이 불편하다는 것도 단순한 위험인지 그리고 아니면 정말 인제 과민성 그런 거라서 불편하신 건지 그리고 그 위장약을 사실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는지 아니면 일반 약국에서 타셨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래서 꼭 내시경 검진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 증상에 맞춰서 약을 찾으셔야 되고 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최근에 위염 관련된 아주 좋은 약들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시경 검진 받으시고 그 인제 위험 정도에 맞춰서 증상 정도에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쪼끔 너무 애매모호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이라서 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위암 1기 전절제 환자인데 5년 완치 후 내시경을 해야 하는 간격이 궁금합니다. 뼈 검사 등도 계속 해야 하나요? 전절제 환자분이시면 사실 내시경 검진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위는 지금 이제 없는 상태시고요. 식도와 소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전절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그렇게 6 개월 간격으로 내시경을 하지는 않고 1년 간격이나 5년 전에라도 한 2년 간격으로 문합부만 확인하고 아주 짧게 끝나죠. 문합부만 확인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시경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뭐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이런 것만 하시면 되고요. 인기 1기 환자분 5년 완치 후에 뼈 검사 안 하셔도 됩니다. 뼈 검사 같은 경우는 진행성 위암에서 전이가 의심될 때 진행을 하는 거고 뼈 검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한시름 놓으시고 검진 초음파나 뭐 CT 이런 걸로 받으시고 뼈 검사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수술할 때 림프절을 같이 많이 떼어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많을수록 좋은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술할 때 림프절을 많이 떼어냈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거면 많이 떼어낼수록 좋습니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인제 양날의 칼까지는 아닌데 너무 무리하게 많이 떼어내려고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아주 큰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을수록 좋은 게 좀 애매한 게 그 범위에 맞춰서 절제를 하더라도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림프절이 저희가 인제 번호를 붙이긴 하는데 1번 림프 예를 들어서 1번 림프절이라고 해도 1번 림프절에 림프절이 하나 가 있을 수도 있고 2 개가 있을 수도 있고 3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외과 의사의 입장에서 수술했는데 임파선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아 내가 열심히 수술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스갯소리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마 그 교수님께서도 본인이 열심히 잘했다. 잘하고 환자분이 회복 잘 되셨다. 이렇게 돼서 그 말씀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위암이 림프선도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몇 개 없었다든지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을 거고 부작용은 수술할 때 아마 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주변 조직 안 다치게 꼼꼼하게 잘 하셨을 거고 그래서 환자분이 잘 회복을 하셨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 많이 절제했으면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만성 위축성 위염은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만성 위축성 위염은 이미 만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뭐 그 이제
위염약 일반적으로 쓰는 어 이제 그 PPI가 이제 한글로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약을 드시면서 이제 증상을 관리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당연히 약을 쓰고 급성 궤양이나 급성 미란이나 이런 것들은 약을 쓰면 점막이 금방 다 잘 자라나서 회복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으면 그 인제 그 점막층에 얇은 층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 상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은 저도 잘 보지는 못했고요. 증상 위주의 치료가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추적 관찰 중인 위암 4기 환자입니다. 항암 중에 구내염이 자주 생겼는데 최근에 또 생겼습니다. 괜찮을 건가요? 네. 항암제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구내염 때문에 정말로 너무 불편하셔 가지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니면 구내염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긴다면 아마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용량 조절을 해 주실 거고 근데 사실은 구내염도 잘 치료를 하고 각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어 약 용량을 인제 환자분이 쪼끔 불편해하신 걸 가지고 약 용량을 너무 일찍 줄여 버리면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구내염이 생기긴 했는데 식사는 잘 그래도 웬만큼은 하신다. 그러면 아마 그래도 좀 힘드시긴 하지만 조금 버텨내시고 항암제 용량 요대로 좀 가져가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자주 생겨서 정말로 식사를 너무 못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영양 결핍이 오면 그로 인해서 이 항암제를 또 잘 못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교수님께서 항암제 용량 줄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꼭 교수님들과 상담을 하시고 구내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항암제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잘 관리하시고 잘 버티시면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은 헬리코박터 제균제를 처방받아 놓고 안 먹었는데요. 방치하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죠. 네. 왜 안 드셨을까요? 그래서 어 사실은 처방받아 놓고 아예 안 먹었다 그러면 다시 상담하시고 드시면 되는데 먹다가 안 먹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인제 흔히 항생제 내선균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헬리코박터 균뿐만 아니고 다른 염증 치료에 있어서도 항생제를 받았으면 그 주신 용량을 끝까지 다 드셔야 됩니다. 먹다가 안 먹으면 쉽게 말하면 균들이 좋아졌다가 다시 인제 활개를 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그 과정 중에서 균들도 진화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내성균이고. 그래서 그 원래 들었던 항생제에 안 듣는 그런 균들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아 놓고 드셨다가 안 먹었으면 그거는 쪼끔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결과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렇고 처방받았으면 꼭 끝까지 다 드시는 거. 대부분 아마 요즘은 대부분 교수님들이 2주 처방 많이 해 주실 텐데요. 2주 동안 좀 꾸준히 드셔서 한 번에 완치되는 게 제일 좋고 뭐 한 번에 완치가 안 되더라도 2차 재균 치료, 3차 재균 치료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이나 아니면 과거력 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3차 치료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꼭 그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과 꼭 상담을 하시고 헬리코박터균을 방치하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 특히나 과거에 위암이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시는 약 그리고 기간 꼭 지켜서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완치가 되실 수가 있고 위암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속이 쓰리고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이 자주 있다. 증상이 있을 때마다 보통 4 에서 6주 정도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 약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약 말고는 운동하시면 됩니다. 네. 속이 쓰리고 가스가 많이 차는 증상의 대부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인제 장내 그 유산균 미생물이죠. 장내
이런 이제 유산균들이 잘 자리를 못 찾았을 경우도 좀 많고, 아니면 뭐 식습관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증상 조절하는 그런 약을 드시면 되고, 4 에서 6주 정도 복용하고 좋아지면 당연히 약을 끊으셨을 거고, 어 약이 필요한 경우는 사실은 의존을 한다라기보다는 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신 같은 거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좋아질 것 같다.' 아니, 그 말이 잘못된 겁니다. 안 좋으니까 약을 드시는 거기 때문에 약이 정말로 뭐 '마약성 진통제에 너무 의존을 한다.' 이런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는 경우면 담당 교수님들이 보시고 꼭 써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일 거고, 그거는 정말 상황이 안 좋은 환자분일 거고, 지금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약을 드시고 괜찮으시면 또 안 드실 거고, 뭐 이 정도로 '약에 너무 의존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약 말고 다른 방법은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운동하시는 겁니다. 네. 네. 오늘 뭐 질문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준비해 온 강의 자료보다도 다른 질문들이 더 많아서 쪼끔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궁금증을 또 그때그때 해결해 드리고 상담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준비를 했고, 인제 까먹으셨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꼭 강조하고 싶은 건 건강검진 꼬박꼬박 잘 받으시고, 운동, 약간 땀이 흘릴 정도로 운동 꼭 잘 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혹시나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소식 들으셨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준비해 놓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시지 말고 담당 교수님들 믿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